문화연구소 권기명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1991년 남원에서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재판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하였고, 이 영화의 제목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저희 1994년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가 설립된 배경이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8, 90년대 여성을 바라보는 분위기부터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까지 다양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영화를 본 감상부터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한 것들까지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마이크를 건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권기명 소장님께 소개와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배경 물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기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정재현 감독님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으로 같이 한 5년 정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집행위원을 그만두셨지만 계속하고 있고, 그 집행위원 하셨을 때 일단 안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재현 감독님하고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그 감독님이 모던 코리아에서 지금 모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모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를 가지고 KBS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엄청난 아카이브 되어 있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그걸 비디오 피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이 시도들 자체가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이제 정재현 감독님한테 왔고, 정재현 감독님이 그러면 한국에서 여성을 모던이라고 하는 말에 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모던 이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 모던과 모던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가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셨고, 그리고 김분양 사건에서 당시에 법정에서 얘기됐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갖고 있는 파괴력에 이제 매혹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이런저런 자료 드리고 이제 계속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출연자까지 수락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출연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때 당시의 드라마들을 살피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드라마가 가장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신 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 멘트의 파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짐승을 제목으로 정하면서 감독님께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성폭력 가해자는 짐승이나 괴물이 아니라 조금 우리 주위에 평범한 이웃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제목을 언제 들으셨고, 들으셨을 때의 느낌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감독님이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사실 오늘 감독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감독님이 아마 일본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고민을 하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 모던 코리아를 만들고 이 짐승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 CP나 뭐 이런 KBS 간부들이 여기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 게 여자들이 울고 있는 걸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근데 감독님 그걸 너무 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자들은 울고 남자는 짐승이고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 구도라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한 서사의 문법이라고 하는 방식, 이걸 좀 벗어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우는 건 많이 뺐지만 한편으로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다면 그 이분법 구도에서 사실 배격해야 되는 말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사실은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가해자가 짐승이나 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맥락을 구성하는 어떤 정치적 입장과 달리 91년도에 그 김근남 씨가 법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맥락은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맥락의 역사성을 가지고 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인간 이하거나 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여성으로 취급받았고, 그리고 남성은 예를 들면 남자는 다 동물, 늑대, 짐승이기 때문에 남자의 본능을 여자들이 자극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 말들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소구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내 피해자가, 가해자가 바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 규정하는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많은 당시에 사람들이 놀랬고 충격받았고, 그리고 전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말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그때 당시의 맥락으로 제목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동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당시의 맥락, 네, 그 김부남 씨가 말씀하셨던 부분, 또 영화에 보면 이제 김보은님이 짐승 같은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제 영화에 나온 80, 90세대의 인식보다 개선된 점,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정재훈 감독님이 당시에 저한테 그 작업실 집대를 가보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90년대의 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아침에 토크쇼 프로그램들 다 막 너무 재밌어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너무 다 지독하게 성차별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변영주 감독 나왔던 그 토크쇼도 보셨죠. 그런 얘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런 얘기를 아마 공중파에서 하기가 좀 그런 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방식의 빌런들이 나와서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일직선적인 진보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좀 문제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90년대 초반, 80년대, 90년대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이 등장했던 노태우 정권, 뭐 범죄와의 정장 얘기하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중심으로 민생 치안 중심의 성폭력 문제를 치안, 민생 이런 식의 얘기들로 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이제 막 만들어냈던 단계였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의식을 예를 들면 국가가 민생 치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폭력 문제를 두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문제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성학 운동들이 그 문제의식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 지금은 그걸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여성 문제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성폭력이 이제 여성 폭력이다라는 패러다임 전환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을 현장에서 해주실 분은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하셨던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연구에서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등이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를 의미한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김부남 사건에도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 그리고 김부남 후원회 등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것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사실 김부남 이 사건 자체 엄청 집중해서 여기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에 와서 하루 종일 약간 그 자료실에서 하루 종일 읽으면서 자료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판결문들이나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자료를 계속 보면서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몇 가지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이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저항운동들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물론 그 전에 80년대에도 뭐 여대생 추행 대책위원회 같은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김부남 사건 때 예를 들면 여대생 추행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83년부터 86년까지 보통 결성이 됐는데, 경찰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던 여자 대학생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가폭력으로부터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면, 김부남 사건 때는 그 기존에 원래 있었던 민주화 운동 맥락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혹은 이런 식의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성단체, 그리고 물론 대학생 연합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같이 만나지 않았던 영역의 사람들이 연대체를 만들어서 대책위원회 같은 형태를 만들고, 그 대책위원회 뭐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기자회견, 그리고 피자 지원, 뭐 어떤 재판 지원,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성폭력 운동의 저항의 레파토리들이 사실 김부남 사건 때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거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시작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로도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중요한 저항운동의 레파토리로 계속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법정, 지금 뭐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이렇게 얘기하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제 여성단체들이 처음 반성폭력 운동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피해자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식의 법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왜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회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의 비극을 이후에만, 사건 이후에야 만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담론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기본적인 상식의 체계들을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의 범위가 조금 더 넓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철했던 영역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저항의 어떤 저항운동의 방식, 그리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대체계를 꾸려서 함께 저항해 나가는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선물로 드렸던 아카이브북이나 밖에 있는 사진전들 보면은 저희 김부남 사건 대책이나 뭐 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손을 드신 게 아니신 거죠? 네. 그 저항운동의 레파토리라고 하는 말은 사회운동의 방법론에서 저항운동의 레파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연대체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레파토리들의 형식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개념 안에 있는 얘기들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그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그 지역마다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조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등의 범죄 문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진화해 갑니다. 심지어 이젠 단순한 이분법이 아닌 이대남, 이대녀 등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너무나 명확한 문제조차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사이 프레임이 되어버린 현재에도 여성 문제를 위해 싸우는 친구들에게 이런 한계를 깨부술 방법이나 여성 문제로 여전히 싸우는 후배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에 준비했던 질문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 영화를 같이 보셨으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영화에 보면 뭐 사실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이어도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영화도 되게 재밌는데 거기 보면 이어도는 거의 무슨 여성 분리주의자들이 모여서 남자 없는 곳에 천국을 만들었던 뭐 그런 얘기죠.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영화인데 당시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지금 현실의 일상에서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갖다 놓은 것 같고, 왜 감독님이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계속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사실은 이 90년대는 진짜 야만의 시대이기도 해서 피해자 얼굴, 이름, 주소까지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에 있는 그 얼굴과 이 주소와 정말 들어가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김부남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90년대 유명한 사건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 말고 또 쓸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창작자들이 그 문제를, 공기를 90년대 어떻게 느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유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2차 피해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범죄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범죄였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가해자를 죽이고 법정에 서는 순간에야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던 그 아이러니를 사실 견뎌내고 이 90년대 이 사건, 이 성폭력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셈인데요.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90년대 이 반성폭력 운동이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원래 그 전의 성폭력 문제는 뭐 모두 다 알다시피 가정 파괴의 문제, 그러니까 정조에 관한 죄, 가정 파괴의 문제로 인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대 초반까지 국가, 언론 이런 데서 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은 라고 했을 때의 대부분의 기사의 논조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사건들은 남편 앞에서 아내를 강간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10대 비행 청소년 남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탈 문제거나 이런 방식으로 집에서 아이를 제대로 안 돌봐서 생긴 문제거나 아니면 가정을 파괴한 남편에 대한 범죄로서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여성운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여성의 몸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야기고, 권리에 대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에 있었던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80년대는 또 성폭력 문제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문제로서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항 운동이 반성폭력 운동의 어떤 의미체계를 만들어낸다면 90년대에는 이제 여성운동의 개입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나쁘냐? 일단 1번. 갈등이 문제냐? 2번. 갈등이 나쁘고 문제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갈등을 봉합할 거냐? 3번. 이런 질문들로 사실은 하나씩 다 쪼개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이것을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전제는 이 여성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남자를 정치적 가해자를 취급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을 다른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성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킹, 불법 촬영 등등 많은 것들을 다 여성에 관한 문제로 아닌 걸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딥페이크 관련된 공익 광고 피해자 2명 남성 고등학생으로 나왔어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는 99%가 99.999%가 여성이고요. 지난 4년간 특히 합성 성범죄 관련된 범죄 피해자 남성은 한 건이었습니다. 딱 한 건.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되지 않는 거예요, 여성이. 그러니까 그 정도, 왜 그렇게 되냐. 이거를 갈등이라고 하는 걸 마치 남녀를 대립시키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질서가 끝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 반성폭력 운동이 해왔던 것은 이건 적대가 맞다, 그리고 갈등이 맞다, 이건 여자들이 참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 적대를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걸 다뤄야 될 문제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 봉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없애는 가치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호닉 같은 정치 사상가, 페미니스트 정치 사상가는 우리는 그러니까 적대가, 갈등 이후에 적대가 아니라 불화의 정치를 만들자.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다. 불화하자, 계속. 불화하면서 싸우고, 계속 협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만날 건지, 다음에 누가 양보할 건지, 아니면 이 불화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다 정하고, 불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 정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이야기인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문제화하는 방식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마치 해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적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건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었던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프레임에 대한 다시 백래시 담론으로서의, 백래시 대항 담론으로서의 그들에 대한 담론이고, 이걸 다시 깨기 위해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후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불화하자, 제발. 그리고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제안할 수 있는 평화의 정착으로서의 그 다음의 정착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로 좀 이야기가 진전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백래시 대항이 맞서서 백래시 대항으로 나아가는 방향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여성이 다 참고 있었고 이런 게 다 성차별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 september님께서 이제 30년 전 토크쇼나 토론의 화면을 거의 처음 보는데, 여성 패널은 모욕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말에도 웃으며 대응해야 했던 모습이 슬픕니다. 요새는 젠더 이슈를 얘기할 때 웃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 같아요. 보은진관 사건을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계부를 죽인 주체 중 남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은진관 2인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오늘 영화 안의 다른 사건에 비해 컸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이랑 이 다음 질문까지 받고 마무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김보은 김진관 사건의 경우에 사실 같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마음의 거리가 좁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고, 여기 나오는 황금명령 선생님께서 다니던 그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깝게 당연히 이제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서는 남자친구가 같이 가해자의 공모한 관계로 나왔으니까 사건 자체가 훨씬 더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한테 입에 이제 이 오르내리기 좋은 방식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쓰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좀 분산될 수도 있었고 그 분산된 차원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기억하기에 그리고 가장 먼저는 같은 대학생이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저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게 컸고 그 김보원, 김진관 사건 때 사실은 각각의 90년대 초중반에 각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학생회들이 이걸 계기로 조직되기도 하고 조직됐던 여학생회들이 사실 여성 문제를 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총학생회 여성 동원 조직 같은 역할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여학생이나 여성위원회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자의식이 굉장히 좀 집중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학생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기성세대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픈 문제. 그러니까 앞길이 이제 막막해진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동일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미경 선생님도 오셨지만 당시에 그 진관 씨 아버님이 굉장히 또 사실 태도가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연대했던 여성 단체 활동가 분들이 진관 씨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훌륭함과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에 더 많이 이제 감정적으로 연루되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했던 것은 있습니다. 네, 남성의 개입이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는 크게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기성세대에서는 조금 더 동정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지역에서 스쿨미투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든데 여학생들의 예민함 때문에 훌륭한 교사가 낙인된다거나 심지어 거짓 신고가 교사의 목숨을 끊었다 등으로 언론에서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만들고 결국 피해가 사라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진짜 피해 실체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해자들의 빠른 소리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나눠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기반해 있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수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고, 스쿨미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 질문에 딱 대답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한 학교에서 스쿨미투로 그 학교에만,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한 20명, 24명 정도의 교사가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거의 숨쉬듯이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들이라고 하는 게 경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혁명적 순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를 누가 증명해 주냐면 미투로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연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면 이건 완전히 문화의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쿨미투의 가장 혁명적인 순간은 법정에 가기 전까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증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두가 이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저렇게 많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됐을 때. 그래서 문화예술계나 스쿨미투처럼 특정하게 폐쇄적인 집단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화적 습속으로서의 성폭력, 문화적 습속으로서의 성적 괴롭힘의 문제가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으로서의 스쿨미투와 문화예술계 미투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어떤 중요성이 있었던 거죠. 전환점으로서의 어떤 사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 24명의 교사들한테 있었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라디오 프로그램, 아마 김현정의 뉴스쇼였던, 옛날 김현정의 뉴스쇼도 이거 발음이 안 돼요.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그 전화 연결을 하면서 학생들 괜찮냐, 너무 걱정된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면 학생들이 너무 지금 당황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화 연결된 학생이 목소리가 아주 밝고 명랑하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되게 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달리 학생들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취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자존감이 올라갔던 거죠. 그런 저는 장면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쿨미트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도가 그냥 그 순간의 스쿨미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저도 20년 전에 예를 들면 어디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고 다들 경험했던 얘기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을 때 스쿨미트는 지금 학교 안에서의 그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을 향한 교사들의 말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제어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났더니 다시 교사의 교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해 교사가 갖고 있는 부당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이 스쿨미트 전체 의미와 교환돼 버리거나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들 그냥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거의 교육 불가능성의 상태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가해자였냐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법정으로 가는 종류의 사건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가부장제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서 가부장제가 불법이고 어떤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불법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냥 범법자일 겁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모두가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가해자거나 피해자일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지나치지 않던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의 목소리가 그 정도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건 무슨 심각성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보존한 채 동시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던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차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변화가 시도됐어야 되는데 얘기가 저는 거기서 삐끗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이제 개별적 법적 권리로서의 자기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보호 조치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분개가 어떤 분개들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던 것에 기반해 있거나 어떤 군중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라고 하는 게 얘기되지 않은 채 사실은 기성세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도의 도구가 이용돼서 그걸 막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그게 끝났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 지혜복 교사처럼 문제를 도와주려고 했던 교사는 오히려 해고되고 그리고 문제를 저질렀던 교사는 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 스쿨미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성공시켰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커다란 의문점을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한 번 말해본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못 말했다가 뭐 몇십 년 만에 스쿨미투라고 하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한 번 동상 걸리면 계속 동상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 번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잠깐 잦아들었다고 해도 몇 년 안에 다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무기력을 만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이 길어지네. 10월 초에 강정 의원이 의원실에서 10대들 자살 시도와 관련된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통계는 국감장에서 발표된 통계라 통계청 발표는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받아왔던 각 지역 응급 병원들에서 받았던 걸 가지고 다시 조사한 건데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이 남자 중고등학생 자살 시도율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냥 유예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10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이제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또 법과 학생들의 분계가 괴리가 있었던 부분들,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또 많아졌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한 번 말해본 그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내용에도 이제 피해자들의 분투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랑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반성폭력운동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건데 조금 반성폭력운동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로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분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원음지 활동가가 불꽃에 그 딥페이크 사건 추적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못 잡는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결국은 잡았잖아요. 지금 잡아서 서울대 사건 같은 건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건도 그렇고 아무리 뭐 범죄자들이 안 잡힌다고 얘기해도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는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는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활동가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그게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였다.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이 이제 힘이 있어야 저희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귀하신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고기면 선생님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마치려고 하고요. 네, 소감의 기교 오각동으로 인해서 혼란드렸던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원래 쉬는 시간이 10분 정도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늦어져서 8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